네, 안녕하세요. 로열러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19년 6월 18일 화요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 오늘 살짝 조정을 받았고, 코스피는 강보합권 이상 유지를 해줬죠. 그래서 코스닥 쪽 이제 좀 이번 FOMC 앞두고, 그리고 저항 부분까지 한번 올라왔다 조정이 나오면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FOMC 눈치 보기 장세에서 요런 움직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그리고 외국인들 이제 선물 매수가 조금 들어왔는데 수급 변화하는 거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증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미증시는 별거 없죠. 강보합으로 끝났는데 26,100포인트 요 구간에서 계속 횡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보다 강한 것 같습니다. 60일선 위쪽에서 놀고 있는 요걸 한번 이탈해서 저는 요렇게 한 25,700, 600 요 구간 사이 한번 내려왔다가 이렇게 갈 줄 알았어요. 요렇게 가는 거를 요런 식으로 가는 거를 예상을 했는데 혹은 요거 살짝 이탈하면서 이제 지지력 테스트 할 수도 있고 요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움직임이 안 나오고 옆으로 횡보하고 누우면서 저항권에서 버티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강력하게 한번 돌파가 나오고 이렇게 지지력 테스트가 나오던지 돌파할 자리를 돌파 못하면은 급락이 한번 나서 여기까지 밀리던지 요런 상황이 나올 수는 있겠죠. 일단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잘 버티고는 있다. 생각보다 강하다.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나스닥 같은 경우도 7,800에서 7,900 사이 요 정도 말씀드렸었는데 7,900 한번 헤딩하고 요 안에서 놀고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우랑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저항 바로 아래에 있다. 저항권 바로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돌파가 실패 나올 경우 이렇게 그 전 지지선이던 아니면은 적어도 21선까지던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구간에 있다. 그리고 돌파에 대한 가능성도 있는데 이게 모멘텀을 받으려면은 분명히 미중 무역 협상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전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FOMC에서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꾸준히 언급드렸지만 이거는 하락을 어느 정도 돈으로 방어해주는 정도를 말하지 이게 엄청난 대형 호재라서 경기를 좋게 만들어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돈으로 경제를 붙잡아두는 요 정도 효과, 그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미중무역 전쟁, 이 현재 기술 전쟁까지 번져서 이제 저 금융 전쟁까지 넘어갈 수 있는 요쪽 미국과 중국의 관계 이런 게 중요하고 일단 요 부분에서 일단 화해가 어떻게 잘 처리돼 가지고 이런 기술 쪽 부분 요 부분이 잘 처리돼서 넘어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뭔가 하나 잘 된다라고 생각되면은 돌파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저는 그래도 한 번 정도 밀렸다 가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에 의견을 두고 있습니다. 급락이 엄청나게 나온다기보다는 한 번 정도는 지금 원바닥 찍고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럼 요 정도까지 내려와도 이상할 게 없죠. 그래서 저는 그 정도 본다. 그래서 만약에 조정이 나오면은 그 부분이 기회가 될 가능성이 있다. 큰 대형 악재가 아닌 이상. 대형 악재라고 하면은 요런 게 있을 수 있겠죠. 미국하고 중국하고 아예 그냥 서로 뺨때기 때리고 돌아서서 이제 협상 안 한다. 협상 니네랑은 안 해. 이러면은 이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겠죠. 아니면은 저쪽 중동 쪽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데 중동에서 무슨 전쟁이 제대로 발발한다.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건 대형 악재가 되겠죠. 근데 이런 거 외에 얼마 전에 미국이랑 멕시코랑도 얘기가 있었고 미국이랑 일본이랑도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미국이랑 EU랑도 지금 또 얘기가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이슈 같은 경우는 여기서 무역 전쟁이 이쪽으로 퍼지지 않느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일본은 일단 꼬리를 한번 내린 상황이니까 됐고 멕시코도 간단한 합의 정도는 나왔고 당장 너무 큰 문제를 일으키지만 않으면은 되고 멕시코 같은 경우는 미국이 지금 머리가 아픈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EU랑도 굳이 지금 중국이랑 저렇게 담싸운 상황에서 EU랑도
지금 당장 뭐 엄청나게 강력하게 카드를 빼들기는 애매하겠죠. 그러니까 요런 카드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 조정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요런 악재성이나 아니면 저 중장기적으로 제대로 경제에 부담을 주는 악재냐 아니면 단기성 소멸되는 이벤트성 악재냐 요런 거만 잘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냥 올라가면 제일 좋은 거고요. 근데 저는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조정이 큰 조정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쉬어가는 흐름 정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도 저는 뭐 요렇게 올라와가지고 2130포인트를 두드리고 이렇게 내려올 줄 알았는데 두드리지 않았다. 여기까지는 조금 힘이 약했다. 한 10포인트 정도 약했죠. 그래서 먼저 만기일 영향력이랑 다 해서 이렇게 살짝 내려와 있는데 뭐 조금 더 밀려도 상관없다라고 해서 기존에도 계속 언급드렸지만 2070포인트까지는 조금 밀려도 기껏 해봐야 지금 뭐 1%대잖아요. 조금 조정받고 가도 이상할 게 없다.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 구간이 여기 21선 있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이렇게 터치야 21선 터치 혹은 지지력 테스트 하고 가는 거는 이상할 게 없다. 지금은 2050포인트까지는 안 내려오는 게 더 유리해요. 2070포인트 정도까지 하단을 여기까지 방어해 주는 게 우리나라 시장에는 유리하다. 요 정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요 구간까지 왔다. 70포인트까지 왔다. 근데 여기서 지지력 테스트를 잘 받고 저점 매수가 나온다. 저점 매수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여기가 기회가 될 수 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저점 매수 안 나오고 그냥 쭉 밀려버리면은 그때 매수하는 건 아니에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요거 730에서 740 정도까지 가능성이 있다는데 얘는 뭐 어느 정도 다 해줬어요. 올라올 만큼 했는데 61선 살짝 건드려 보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항받고 밀리는 모양으로. 네, 뭐 조금 약하긴 하지만 뭐 괜찮습니다. 730포인트 부근까지 올라왔었고 한번 밀렸다가 얘도 지금 밀릴 수 있는 거는 710포인트 흔들기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어요. 네, 뭐 21선이 좀 올라오기를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겠죠. 여기까지 와서 마중 나가서 이렇게 터치하는 방법이 있고 올라오는 거를 기다렸다가 횡보하면서 올라오는 걸 기다렸다가 맞고 올라가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다시 한번 기존에 저항받았던 부분까지 올라오면 61선 이렇게 내려와서 두 가지 저항을 같이 건드릴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나서 740에서 747 요 구간을 넘어야 되는데 이게 넘는 게 쉽지는 않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가 안 좋을 때 경기가 안 좋으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약간의 개별성 이슈로 돌파할 수가 있다. 글로벌 경기가 좋아요, 굿이야. 그리고 배드 안 좋을 수 있겠죠. 좋을 경우에는 수급이 코스피로 먼저 들어가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제가 이거는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경기가 좋아져가지고 돈이 우리나라로 막 쏟아져 들어와요. 그러면은 코스피를 먼저 산다고요. 코스닥이 아니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포트폴리오를 담을 때 큰 돈이 있다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이사 갔을 때 가구 먼저 이제 정리를 하자. 큰 가구를 먼저 정리하잖아요. 뭐 장이라던가 아니면 침대라던가 냉장고라던가 책상 같은 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구들, 뭐 소파라던가 뭐 텔레비전 뭐 이런 것들 먼저 가구나 이런 것들 거대한 걸 먼저 배치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작은 거를 이제 배치를 하죠. 똑같아요. 포트폴리오도 큰 자금이 들어갈 수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셀트리온, 뭐 현대차, 뭐 기아차, 뭐 등등등 LG화학 같은 뭐 이런 쪽을 먼저 잘 챙겨 놓고 그 다음에 조금 작은 코스닥으로 간다고요. 아시겠죠? 근데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 그러면은 돈이 들어오지 않고 돈이 한정된 자금으로 수익을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큰 돈이 들어가는 코스피 쪽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작은 돈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개별성 움직임에 코스닥이 더 좀 움직임이 양호할 수 있다는. 코스피는 못 가고 그리고 경제하고 글로벌 경기하고 엄청난 영향력이 있으니까 코스닥이 오히려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미래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미중 무역 전쟁이 저렇게 장기화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뭐
다시 써드릴게요. 자, G20 회담에서 G20 회담에서 정상회담에서 뭐 잘 될 수 있는 거고 다시 뭐 협상을 시작하겠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두 가지를 열어놓고 보자. 이거 장기화가 되면은 안 좋기 때문에 코스닥에서 개별 모멘텀을 찾아야 돼요. 우리나라 자체에서는 쟤네가 저렇게 싸우면은 경기가 좋아질 수가 없잖아요. 코스닥의 개별성을 찾아서 이쪽에다 투자하는 게 유리할 수 있고, 뭐 여기서 뭐 협상이 잘 된다라고 하면은 협상이 완료가 돼야 돼요. 그냥 협상만 하고 있는 건 의미가 없어. 이번에도 봤잖아요. 막판에 뒤집어 엎은 거 중국이. 이렇게 되면은 잘 됐다라고 하면은 아주 좋은 잘 됐다라고 하면은 코스피 쪽으로 먼저 수급이 들어온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고.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몰라도 G20 회의에서 협상을 시작한다 정도만 돼도 양호할 수 있고, 협상 다시 시작한다 정도만 나와도 괜찮을 수 있고, 그 코스닥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얘네는 바이오가 움직여야지 강해져요. 코스닥은 시총상위가 뭐 대부분이 바이오잖아요. 그러니까 바이오가 강해져야 되는데 올해 바이오가 계속 안 좋았죠. 작년 말부터 해서 계속 어려운 상황이 많았잖아요. 뭐 바이오시밀러나 뭐 이쪽에서 약가이나부터 시작해가지고 글로벌 빅파마들의 대규모 공격이 있었고, 그리고 코롱 티슈진 같은 경우 인보사 문제가 있었고, 저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분식회계로 상장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있죠. 그래서 계속 검찰에 쑤시고 있는데 이 부분은 뭐 거래소도 문제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삼성에다가 계속 뭐 책임을 지우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막 악재로 다 작용을 하는 거예요. 업황에서 바이오 쪽에 부담을. 근데 티슈진 인보사는 일단 결과가 나왔어요. 안 좋게 나왔지만 최악의 사태가 나왔지만 일단은 악재 하나가 이거는 어느 정도는 이제 소멸이 돼가는 거죠. 시장에 반영이 됐고 그로 인해서 바이오 종목들이 굉장히 뭐 타격이 컸으니까 거기에 뭐 플러스 알파로 뭐 작년에 뭐 네이처셀 같은 경우도 있었고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아직 남았다라고 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만 요거 해결되면은 그냥 빨리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했죠. 요거만 결과가 나오면은 악재랑 악재는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HLB부터 시작해가지고 신라젠 무용성 평가, 뭐 메지오, 뭐 바이로메드, 뭐 강스텐바이오텍, 뭐 등등등등, 뭐 아이큐어, 뭐 등등 이런 신약 개발 업체들의 신약이 남아 있다. 그런 개별 모멘텀을 받아야 된다. 그럼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만약에 710포인트 뭐 흔들기 같은 경우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710포인트 흔들기 같은 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좀 기회를 좀 노려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뭐 1차적으로 4차 산업혁명 말씀드리고 있고 2번이 바이오 뭐 혹은 남북경협주 남북경협주 뭐 2, 3번이 남북경협주 바이오 요 정도가 되고, 그리고 4번 쪽에서 이제 신재생에너지 쪽 개인적으로는 이제 전기차 쪽에 기대감이 높다. 네. 뭐 단기간은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 수급이 한 번씩 들어오니까 그럼 바닥권에서 볼만 하겠네요 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죠. 그동안은 오래 걸립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제 전기차는 수급이 한번 들었으니까 단기적으로는 단기 반등 정도는 노릴 수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뭐 요렇게 한번 요 부분을 노릴 수 있고, 뭐 4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뭐 상반기에는 5G가 뭐 MVP다 뭐 이런 얘기를 뭐 미리 말씀드렸는데 뭐 진짜로 5G가 제일 좋았죠. 그리고 비메모리 쪽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쪽 관련 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메모리 쪽 같은 경우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는데 지금 뭐 이 정도면 좀 과도하게 밀리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래서 뭐 천천히 시간이 좀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단기가 아니고 난 시간 좀 여유가 있게 뭐 갈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메모리 쪽도 이제 슬슬 담아도 괜찮은 구간이 오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바이오, 남북경협주, 신재생에너지 요 정도로 포트를 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수급을 한번 보고 가야겠죠. 자 외국인이 그래도 코스피 주식을 조금 사기 시작했어요. 어제도 그렇고 이제 그동안은 이제 5월달 같은 4월에 매수해서 4월에 매수해서 이거를 5월까지 해서 다시
재매도를 한 거죠. 이렇게 해서 매수했던 거를 다시 이렇게 정리를 했잖아요, 외국인들이 5월에. 근데 6월 들어서는 그렇게 매도를 그렇게 많이 안 하는 듯 싶더니 슬금슬금 조금씩은 다시 담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저 친구들이 낌새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해보고는 있습니다. 심지어 선물 같은 경우도 이번 만기일 이후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보시면은 선물 같은 경우도 최근에 매수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상한데? 선물이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네? 라고 여러분도 느끼고 있죠. 딱 보면 나오죠. 최근엔 죄다 그냥 선물이 작든 크든 매수 일색이잖아요. 그죠? 13일날 선물 옵션 만기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만 봐도 만 계약 이상이 되잖아요. 한 4천 계약 정도 되겠네.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 요게 좀 의미가 있다. 하락 포지션을 좀 정리하고 신규 상승 포지션을 정리하고 만드는 요런 구간에 있나? 요렇게 볼 수 있겠죠. 대신해서 요거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대신 선물 매수하고 주식을 코스피 주식을 매수하는 대신 코스닥은 열애로 할게요. 코스피 주식, 코스피 선물을 매수하는 대신 옵션을 양쪽을 다 매도하면서 막아놓고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 요건 참고를 하세요.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갈 때마다 못 올라가게 부담이 되는 물량을 막아주는, 계속 이렇게 짓누르는 거, 이렇게 벽돌 하나씩 쌓아가지고 무겁게 누르는 게 올라갈 때마다 이런 옵션 수급은 있지만 선물과 주식은 조금씩 다 보충하고 있는 걸 보면은 그래도 이번 6월 G20 정상회담 때 좀 좋은 대화가 오가지 않겠냐라고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외국인 수급만 봤을 때는, 지금 수급만 봤을 때는 이런 거를 기대감을 갖고 있나? 이런 의심을 해보고는 있습니다. 이건 확신이 아니에요. 확정이 아닙니다. 의심 정도는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게 아니면은 굳이 우리나라 코스피 주식을 다시 살 필요는 없잖아요. 4월에 샀던 거 5월에 다시 팔아놓고 다시 살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 6월 들어갔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5월에 뭐 시장이 안 좋았는데 뭐 뉴스에서 외국인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아니다. 기관이 다 팔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시장의 뭐 하락의 주범은 기관이었습니다. 외국인이 아니에요. 외국인은 매수한 거를 정리한 정도는 되겠지. 근데 그 이상으로 그냥 시장 후드려 팬 거는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외국인들 수급이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는 모르겠어요. 단기는 모르겠는데 한 중기 정도로 해서 적어도 한 3개월 단위? 3개월 단위 정도로는 그래도 위쪽 방향을 보고 있지 않겠느냐. 워낙 뭐 지금 그 미국하고 중국하고 관계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니까 단기는 누가 봐도 그냥 물음표예요. 이거는 물음표고 약세일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겠냐, 뭐 이런 의견이 나오는 게 정상인데,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G20 회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금 협상도 시작하고 좀 흐름이 다시 좋아지지 않겠느냐라는, 여기서는 이제 위쪽 방향에 생각하는 그런 자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 정도까지 의심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확정이 아니고 현재는 의심만 하고 있다. 요렇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하고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좀 더 정확한 시그널이 나온다라고 하면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 뭐 기존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 77,000원, 78,000원 요 구간을 돌파를 못했죠. 여기 구간에 돌파해서 안착하는 게 중요하다. 일단 77,000원 유지해야 되고 78,000원을 넘어가주는 건 중요하다. 왜? 여기 61선 있잖아요. 저항으로 작용을 한다. 근데 돌파를 못하고 나서 밀려불었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음봉이 길게 나온 건 사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요거 보시면은 음봉이 양봉보다 길잖아요. 지금 보면은 그쵸. 요 음봉 두 개가 양봉보다, 가운데 있는 양봉보다 길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 차트상으로 좋은 건 아닌데, 이제 그래도 뭐 7만 원 부분 가면 저점 매수가 들어오는 것 정도는, 그러니까 거래량이 늘면서 손바뀜이 나오고 있는 느낌이에요. 손바뀜이 나오고 있으면서 움직임이 좀 빨라지고 있다. HLB가. 그래서 뭐 좀 유심히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뭐 약간 단기성 그 단타쟁이들 자금도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유심히 좀 볼만할 것 같아요. 일단 거래량은 뛰어났으니까 일단 78,000원을 넘어가면은 이제 1차적으로 좀 좋아질 것 같고, 그 다음 83,000원까지 안착을 해주면은 이제 안정적으로 위쪽 방향을 볼 수 있지 않나 싶다. 계속 이거는 말씀을 똑같이 드리고 있죠.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역시나 그 뭐야, 강간업체들이랑 이런 수자원 수처리 이쪽 관련들이 좀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그 인천 지역 쪽에 이 상하수도 관리하는 쪽에 문제가 좀 생겨가지고 뭐 수돗물에 붉은 수돗물이 나와서 이제 학교 다니는 학생들한테도 문제가 좀 많이 가고 해서 좀 지금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죠. 20일 가까이 됐는데 벌써. 네, 그래서 뭐 한국주철관이라던가 뭐 이런 종목들 오늘 뭐 엄청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종목도 거의 뭐 상한가 수준을 갔는데 엄청난 상승을 보였다가 조금 밀렸다. 뭐 이쪽 볼 수 있을 것 같고, 뉴보텍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이런 종목들이 계속 들썩들썩 하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정말로 물에 관련된 쪽으로 해서 마시는 물에도 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현성바이탈이나 뭐 이런 종목들이 좀 관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 최근에 상승했다가 61선 맞고 살짝 밀렸는데 이런 게 밀릴 때 기회가 될 수는 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게 기회가 될 수 있다. 오히려 밀린 게 내일까지 해서 2000포인트 흔들기 나와가지고 뭐 1900원 중반대라도 오면은 가능성 있지 않겠느냐. 물론 내일 거래량이 실려서 밀리면 안 돼요. 그것만 아니면은 저점에서 들어온 거 확인만 되면은 한 1950원 전후 돼가지고 뭐 가능성은 있지 않겠냐. 매수해 볼 만한 포인트는 나올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의심은 해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뭐 이런 동훈하나텍이라던가 뭐 이런 종목들 엄청나게 강했죠. 캠시스도 강했고, 파트론은 뭐 올해 계속 좋은 것 같고, 그리고 파워로직스도 좋은 것 같고, 파트론 파워로직스는 제가 뭐 워낙 좋아하는 기업이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캠시스나 뭐 동훈하나텍, 나무가 뭐 이런 종목도 나무가도 있지. 나무가 같은 종목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런 종목들이 요즘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데, 이제 카메라 모델 부품 쪽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말씀드리는 화웨이가 저렇게 제재를 받으면은 이 관련돼서 반사이익을 얻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된다. 삼성형 부품주들 있잖아요. 부품주들 있죠. 요런 종목들이 다 이제 양호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삼성 관련된 종목을 보는 게 좀 유리할 수 있다. LG도 당연히 더 좋아져야 되는데 이거 기회를 잘 살려야 된다라고 했는데 LG가 조금씩 살아나는 모양이 나오기는 해요. LG전자. 근데 삼성을 따라갈 수는, 삼성은 그냥 대놓고 수혜고요. LG는 이제 한숨 돌릴 정도는 되는 거 아니냐. 요런 이거 뭐 뚜껑 열어봐야 알겠죠. 실적이랑 다 2분기 실적 보면 나올 텐데 LG도 조금은 나아지지 않느냐. 요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삼성은 대놓고 수혜다. 그래서 삼성 부품주 같은 경우 좋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쪽이 여전히 뭐 계속 강합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5G 관련주들 계속 좋았고, 이런 카메라 모델도 좋고, 이제 메모리 쪽이 살아나는 게 중요한데, 메모리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3, 4분기 사이 뭐 이거는 뭐 1분기부터 계속 그 1월 달부터 계속 뭐 반년 동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최근에 이런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가 이제 좀 밑에 쪽에서 조정을 이쁘게 잘 받고 있었는데 21선 터치하고 돌파한 다음에 여기서 뭐 일부 상승이 나왔다. 요 같은 경우도 지금 위에 구간만 여기만 살짝 뚫어내 주면은, 요 구간만 이렇게 살짝 7,400원 구간만 멋지게 거래량 실어서 돌파해 주면은 그럼 위쪽을 뭐 다시 한번 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뭐 요런 그 비메모리 관련된 관련주들도 좀 볼만할 것 같고, 그리고 테스라던가 뭐 이런 종목도 있죠. 그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들, 테스나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한번 내려와 가지고 바닥을 한번 찍고 올라와서 61선 맞고 밀려서 이중바닥선 움직임이 나오는데, 요거는 추가적인 하락이 가급적이면 안 나오는 게 좋아요. 15,000원 부근은 유지를 해주면서 여기서 저점에서 나와서 요 그 16,000원 구간에 있는 이 지금 21선이 16,000원 부근에 있거든요. 이거는 요게 조금 더
합리적일 것 같아요. 16,000원을 회복할 때 매수하면 확률이 좀 더 높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밑으로 내려갈 때 싸게 사는 것도 좋지만 이런 지금 조정 구간에는 잘못하면 한 번 더 밀리거나 이런 경우가 나올 수 있어요. 수급이 부재되면은 수급이 부재면은 한 번 더 밀릴 수는 있으니까 혹시나 모르는 거니까 이거는 저는 16,000원을 회복되면은 그때 매수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릴 때 사는 것보다는 회복될 때 사는 게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DBI 택은 뭐 이거는 워낙 많이 말씀드렸는데 DBI 택은 그냥 15,000원만 유지해주면 돼요. 얘는 17,000원까지는 어렵지 않다라고 했는데 17,000원까지 어렵지 않게 갔었죠. 그리고 나서 한번 밀렸는데 추세 다시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추세를 만들어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7,000원까지 뭐 가는 건 또 어렵지 않을 거고 뭐 파운드리 강자고 글로벌 뭐 10위권 뭐 턱걸이 뭐 수준에 있는 강자고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19,000원 그리고 22,000원 정도까지는 뭐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 그 이상 돌파하는 거는 그때 가서 보자고요. 그 이상 더 가는 거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보자고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삼성전자 요거는 계속 똑같이 말씀드려서 44,000원, 43,500원 요 구간까지 이렇게 뭐 흔들림이 나올 수 있는데 요런 거는 저는 기회로 본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중 바닥성 모양을 만들었고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터치하고 가는 거는 좋은 그림으로 본다. 지금 여기 44,500원 위쪽에 61선이 놓여 있는데 여기 돌파하면은 다시 뭐 꾸준히 좋아지지 않겠느냐. 삼성전자는 급등주가 아니죠. 이걸 가지고 뭐 초단기로 해서 뭐 급등주처럼 이렇게 매매하려는 그런 분들은 조금 생각을 바꾸시는 게 좋을 수 있어요. 삼성전자는 보유해놓고 이렇게 꾸준히 보면은 위쪽에 이렇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화웨이의 수혜, 화웨이 수혜, 아예 반 사이 걷는 최고의 수혜주.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어제도 뭐 말씀드렸는데 AMD 손 잡았잖아요. 전 세계에서 CPU 2위, GPU 2위 기업이죠. 그러면은 GPU 1위 기업인 엔비디아. 엔비디아도 지금 얘네가 화웨이가 TSMC 대만의 TSMC랑 지금 뭐 쿵짝쿵짝 하고 있으니까 TSMC 그럼 니네 화웨이 편이니까 미국은 TSMC랑 점점 이제 멀어지는 행보를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또 삼성 손을 잡잖아요. 퀄컴이 또 삼성 손을 잡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대형 고객사들이잖아요. 인텔은 뭐 직접 방문해가지고 오나노 공정 발표하는 날 방문해가지고 좋은 소식 들려주고 그러면은 얘네가 가장 세계적으로 유명한 큰 대형 고객사들이 다 삼성으로 몰리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 결과가 나중에 뚜껑 열어보면 삼성은 지금 대박이에요. 대박 지금 삼성은. 기업 입장에서 그러니까 주가가 대박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삼성 기업 입장에서 대박이라고요 지금 이게. 그걸 주가에 얼만큼 반영해 주느냐는 이제 나중에 봐야겠죠. 근데 제가 볼 때 이거는 엄청난 대형 호재인데 사람들이 이걸 인식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삼성은 파운드리의 강자가 아니에요. 파운드리는 뭐 생산하는 거라고 했죠. 생산하는 거고 팹리스가 설계하는 거라고 했죠. 파운드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만의 TSMC가 이거는 그냥 뭐 강자 정도가 아니고 황제예요. 황제. 따라잡을 수조차 없는 존재예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아무것도 이렇게 저 밑에 거의 TSMC에 비하면은 이렇게 말하면 자존심 상하지만 실질적으로 거의 찌끄레기 수준으로 파운드리는 약했단 말이에요. 종합반도체 업체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데는 그러니까 근데 파운드리가 약했는데 이거를 끌어올려갖고 지금 TSMC의 점유율 50% 무너졌죠.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저번에 마지막으로 봤을 때 19%였는데 이게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죠. 얘네 방금 말씀드린 거 엔비디아 그 뭐 AMD, 퀄컴, 인텔 뭐 등등 이런 수주 다 받으면 삼성은 더 올라갈 거예요. 더 올라간다고 TSMC 비율이 점점 줄어들겠지. 그러면은 뭐 하루아침에 TSMC라는 거의 황제 같은 존재를 따라잡을 수는 없겠지만 격차가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이 정도면은 제 기준에서는 굉장히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거야. 삼성이 아직 TSMC 절반도 안 되지만 급격하게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조만간 절반이 될 거고 절반을 넘어가서 이제 격차가 계속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는
문제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제 기준입니다. 삼성전자를 안 좋게 보시는 분이 분명히 어딘가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분 것도 한번 참고해서 같이 잘 버무리세요. 저는 제 기준에서 삼성전자는 지금은 굉장히 대박 사건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메모리 일색이라서 삼성전자만큼 그렇게 수혜를 보지는 못한다. 오히려 화웨이랑 뭐 미국이랑 뭐 사이에 껴가지고 아씨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요런 뉘앙스가 있어요. 그래도 뭐 빼올 건 빼오면 되겠죠. 중국 전체적으로 뭐 칭화윤이나 이런 쪽에서 메모리 쪽이 전체적으로 이제 포기하는 부분도 있고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양호할 수 있지 않겠느냐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하이닉스는 그런 항상 말씀드리죠. 메모리에 거의 집중돼 있는 산업이 좀 그런 게 문제가 될 수 있다. 너무 집중돼 있다. 근데 요 66,000원 요 구간 회복해주면 적어도 21선 회복은 해야겠죠. 그래서 66,000원 회복하면 좀 안정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뭐 어제 그제 요 움직임 보고 이렇게 오면서 지금 요 구간 적어도 65,000원 회복하면은 매수해도 된다인데 좀 안정적으로 조금 더 비싸더라도 66,000원 회복하면 더 안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오면 그때부터는 하이닉스도 좋아질 수 있고 지금은 수급이 워낙 계속 빠져나가고 있어가지고 수급이 문제예요. 수급이 하이닉스는. 그러니까 그 우려감이 수급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셀트리온은 미친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제 기준에서는 그런 거 미친 것 같아요. 얘가 이렇게 한번 내려왔다 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강하다라는 말을 제가 계속하고 있죠. 생각보다 강하다라는 말이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좋은 거다. 생각보다 주가가 강하다라는 거는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이 종목이 생각보다 강하네요라는 거는. 원래 이게 이렇게 못 올라가고 이렇게 밀렸다가도 되는 건데 이렇게 내려와서 조정을 받고 가도 이상할 게 없는 구간에서 20만원을 그냥 꾸역꾸역 지켜가지고 위쪽으로 가려고 보이잖아요. 거래량이 그렇다고 뭐 아예 막 없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거래량이. 그래서 뭐 물론 여기는 그냥 자율등락 구간으로 이렇게 올라갔다 또 다시 내려올 수도 있고 하지만 생각보다는 지금 잘 해주고 있다. 셀트리온이. 이게 왜 그러냐면은 셀트리온이 잘 해주면은 바이오 쪽 심리가 다른 종목이 다 밀려도 셀트리온이 이렇게 잘 잡아주면은 그래도 최악은 면한다는 거죠. 좋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최악은 피할 수 있다. 오늘 아까 HLB 같은 경우가 밀리면서 뭐 신라젠이라던가 뭐 이런 종목들 다 영향을 받았잖아요. 신라젠 올라가다 못 올라가고 이렇게 조정을 받았는데 21선 부분까지는 왔죠. 요즘 유행이 21선 조정을 받고 여기서 반등이 아니고 요거를 깨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조금 더 추가 하락이 나왔다가는 패턴이 유행인데 이건 참고하세요. 과거에는 21선 지지받으면 올라오는데 요즘 유행은 이거를 깨고 내려왔다가 이렇게 가는 게 유행을 하더라고요. 참고하시고 그만큼 수급이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라젠 같은 경우도 여기 21선 구간까지 왔다. 그래서 아래로 내려왔다 이렇게 올라가던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가던 뭐 그렇게 부담되는 구간이나 부담되는 거래량으로 밀린 건 아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으로 밀렸지만 이 정도까지 버텨준 건 이제 저기 셀트리온의 영향력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봅니다.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것도 지금 이렇게 올라가다가 살짝 밀렸는데 얘가 뭐 최근에 뭐 그 증자 안 한다고 했는데 증자하고 하니까 부담이 되는 건데 요 부분에서는 계속 말씀드린 게 21선 얘가 올라타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21선 올라타야 돼요. 그러니까 19만원 위쪽으로 해가지고 올라와서 지금 요 21선을 올라타고 21선이 진정화가 되면은 한번 터치하고 그 다음에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헬릭스미스보다는 HLB가 좀 더 빠른 움직임이고 현재 셀트리온이 좀 더 주가 레벨이 높고 그렇다는 거예요. 현재 구간에서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헬릭스미스의 VM202 같은 경우 이거 VM이 원래 바이로메드 시절에 VM 바이로메드인데 VM202 DPN 같은 경우가 이제 기대감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높다. VM202의 가치를 뭐 미국에서도 뭐 18조니 뭐 그 리서치 조사하는 사람들마다 뭐 10몇 조 이상씩 계속 다 똑같이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럼 가치는 있지 않겠느냐. 성공 가능성도 꽤 높다. 20년의 결실이 이제 나올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근데 얘가 이제 하반기에 한 4분기 정도에 발표될 가능성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조금
이제 시간을 좀 두고 봐야 되지 않겠냐. 빠른 거는 뭐 지금 현재는 셀트리온과 HLB가 조금 더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얘보다 그 헬릭 스미스보다 신라젠이 조금 더 빠른 움직임. 무용성 평가가 또 다음 그 이제 여름으로 앞두고 있으니까 HLB는 이제 6월이니까 이제 열흘 안에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말일날 나오지 않는 이상 열흘 안에 나오겠죠. 기껏 해봐 2주도 안 남았잖아요. 6월에 HLB 나오죠. 신라젠 여름에 나오죠. 그쵸. 그 다음에 뭐 매지온이나 뭐 헬릭 스미스나 강스텐 바이오텍이나 뭐 아이큐 뭐 등등등등 이렇게 기다리고 있잖아요, 다들. 그쵸. 그러니까 순서는 요런 것 같아요. 셀트리온이 지금 현재 기술적 레벨은 제일 높고 2위가 HLB, 3위가 신라젠, 4위가 헬릭 스미스 정도다. 근데 헬릭 스미스는 제가 과거에도 말씀드렸듯이 시총 1위를 똑같이 임상 성공한다면은 HLB가 시총 1위를 못 가는 이유는 아마도 헬릭 스미스 때문이 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씀드리죠. 지금도 시총은 헬릭 스미스가 더 높아요, 위에요. 그래서 두 개가 같이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죠. 뭐 만약에 신라젠이 성공한다면 신라젠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신라젠은 확률은 얘네보단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HLB나 헬릭 스미스보다는 확률, 임상 성공의 확률은 조금, 왜냐하면 너무 어려운 분야를 가고 있잖아요. 지금 확률이 너무 낮은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도 여기서 유의미한 결과를 자꾸 내고 있으니까 신라젠이 그러니까 대단한 기업인 거죠. 항암 바이러스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두 번째로 이제 뭐 허가를 받을 수 있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되기만 하면 대박인 거죠. 되면 대박인데 안 돼도 실망할 건 없다. 왜냐면은 현재 그 임상 병용 실험하는 게 유행이고, HLB도 성공하면 병용 실험으로 계속 나갈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신라젠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도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실망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만약에 신라젠 이번에 안 되더라도.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향후 1, 2년 동안 시총에 이제 지각 변동이 좀 생길 수 있다. 이 얘기를 제가 올해 초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지각 변동 가능성이 있다. 과거에는 라이선스 아웃, 그러니까 기술을 저쪽에다가 이제 우리 이런 기술력이 있어. 그러니까 나 이거 잘 되면 니네가 나중에 판권 사가서 잘 유통해봐. 뭐 이런 라이선스 아웃이 유행을 했잖아요. 2015년 한미약품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이 라이선스 아웃을 안 하고도 이 사람들은, 이 방금 말씀드린 기업들은 라이선스 아웃보다는 아예 본인들이 그냥 쭉 임사 끝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 허가 시판까지 한 다음에 혹은 요 과정 사이에서 라이선스 아웃을 하던가, 그러면은 임상이 아예 성공 나온 거잖아요. 이거는 개발하는 중에, 한미약품한테는 이제 개발합니다. 이 기술력이 있으니까 이 기술력을 갖고 임상 실험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임상 실험에 대한 지원금을 라이선스 아웃 받아가지고 지원금을 받아서 개발을 하는 거고, 이 사람들은 지금 말씀드린 기업들은 신약개발 기업들, 신라젠, HLB, 바이오메드는 본인들이 맨날 유상증자 유증하고 CB 발행하고 하니까 주주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자꾸 돈을 끌어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스스로 힘으로 해갖고 엄청난 비용과 엄청난 기간이 들어가는 신약개발 임상 3상까지 해가지고 3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기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상태에서 라이선스를 한다고 하면은 라이선스 아웃이 더욱더 규모가 커져야 되는 거고, 아니면 본인들 스스로가 할 수 있으면 스스로 하면은 지들이 다 먹는 거고. 그러니까 달라요. 라이선스 아웃은 일정 금액 그냥 계약금 받는 수준인 거고, 지금 임상 3상에 성공해서 만약에 제품 허가까지 받아야 됩니다. 그 FDA에서 허가까지 받는다라고 하면 그거는 그대로 셀트리온처럼 실적이 꽂히는 거예요. 실적으로 다 꽂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아무리 뭐 바이오시밀러와 복제약이니 어쩌니 해도 일단은 대단하다고 하는 거고, 이제는 신약까지 개발하는 기업으로 가 있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기업은 이제 실적이 임상 3상 성공 나왔다, 성공만 됐다라고 하면 실적에 대한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각 변동이 나올 것이 높지 않겠냐라고 꾸준히 언급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이제 의심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코스닥 쪽에서 이제 기회가 온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요.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은 하단에 있는 좋아요 표시, 따봉 표시 있죠. 그리고 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해 주시고, 그리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감사드릴게요. 그 글 쓰는 거, 자판 치는 거 어렵다라고 하시면 숫자 3 적어주시면 됩니다. 영상 맨 밑으로 가면은 댓글 달기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올게요.